알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베트남어를 완전히 배제하고 문맥과 등장인물의 역할에 맞게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번역한 수정본입니다. 이때 살기가 폭발하며 모신을 멀리 날려보냈다. 그 순간 목경운이 문을 밀고 들어섰다. 모신과 부딪혔음에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곧장 침상 쪽으로 다가가 손을 모으고 예를 갖췄다. 아버님께 무난 인사드립니다. 아버지를 뵈러 왔습니다. 그 방해를 받자 모신은 격분하여 소리쳤다. 돌아가십시오. 아드님이든 누구든 돌아가십시오. 대부인의 명을 듣지 못했습니까? 하지만 고전이 그를 막아서며 목경운이 상황을 살필 시간을 벌어주었다. 내 놈은 누구인데 여기서 무례하게 구느냐? 목장주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자 모신은 더욱 조급해졌다. 제가 지금 그분 몸 안에 기괴하고 사악한 마귀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장주님 몸 안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잘못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면서 그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다. 석부인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목 장주가 눈을 떴다. 두 동공은 쉴 새 없이 흔들렸고 입을 크게 벌려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갑자기 그의 온몸이 공중으로 떠올랐고 온몸에서 무시무시한 사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 모습을 본 모신은 악령이 몸을 완전히 장악했음을 깨닫고 황급히 도움을 요청했다. 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장주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실이 끊어지지 않게. 빨리, 무슨 영문인지는 몰랐지만 목경운과 고전은 순순히 따랐다. 목 장주를 단단히 붙잡아 모신이 부적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이 영부는 악령을 막고 괴이한 병을 치료하며 장주님 몸 안의 악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적을 목 장주의 이마에 붙이자마자 그는 즉시 미쳐 날뛰며 고전의 팔을 부러뜨렸다. 붙잡는 사람이 없어지자 실 한 가닥이 끊어졌다. 이것을 본 모신은 황급히 소리쳤다. 참으십시오. 악귀가 움직이면 당신도 위험해집니다. 그 말을 듣자 고전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뭐라고? 악귀가 움직여?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이때 목 장주의 팔뚝에 무언가가 뭉치기 시작했는데 마치 괴물처럼 보였다. 그것이 자신의 팔 쪽으로 서서히 기어오는 것을 본 고전은 겁에 질려 자신의 팔을 빼내려 애썼다. 하지만 목 장주의 힘은 실로 경악스러웠고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올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목경운이 검을 들고 나타났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목 장주의 손목을 베어버렸다. 이 광경은 정말이지 아연실색할 정도였다. 목표를 잃은 악령은 목 장주의 팔을 따라 심장 쪽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것을 본 목경운은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고전이 소리치며 말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다시 한번 검을 휘둘러 목 장주의 팔 전체를 잘라냈다. 방금 목숨을 구했지만 이 미친 광경을 목격한 고전은 말문이 막혔다. 이 미친놈. 장주님의 팔을 잘라버렸어. 잘린 팔 쪽으로 모시는 즉시 부적을 붙여 악령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한편 고전은 빠르게 장주님의 출혈을 막아 과다출혈로 죽는 것을 피하게 했다. 몸에 악령이 없어지자 목장주는 더 이상 아까처럼 미쳐 날뛰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이때 모시는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다. 큰일이다. 위탁 실패에 장주님의 팔까지 잘렸으니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도망쳐야 해. 조금만 더 수습하고 떠나자. 바로 그때 목경운이 그의 목에 검을 겨누자 그는 깜짝 놀랐다. 공자님, 뭘 하시는 겁니까? 고전 역시 의아해했지만 목경운의 눈짓에 조용히 했다. 그 후 목경운은 목 장주 쪽을 바라보며 물었다. 장주님의 상태가 악화된 것이 저것 때문인가? 모신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보셔도 모르시겠습니까? 장주님께서는 악령에 침식당하셨습니다.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공자님께서 이러시는 건 설마 공자님께서도 장주님께서 돌아가시길 바라시는 겁니까? 격분한 나머지 그는 허점을 드러냈고 눈치 빠른 목경운은 그것을 알아차렸다. 깨서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누군가 장주님께서 돌아가시길 바란다는 뜻인가? 대부인이 너를 여기로 보낸 것인가? 모씨는 해명하고 싶었지만 목경운이 말을 끊었다. 내 팔이 슬슬 아파오는군. 솔직히 말하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거다. 거미 목에 더욱 가까이 다가오자 모씨는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겁에 질렸다. 다른 방법이 없자 그는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인께서 장주님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부인께서 저에게 악귀를 이용하여 장주님께서 숨겨두신 비극과 인장을 찾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고전은 그 말을 듣고 매우 놀랐다. 젠장. 대부인이 감히 이런 짓까지. 이건 명백히 대공자님을 장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막아야 해. 생각을 마치자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공자님. 제발 장주님을 구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대부인께서 공자님을 노릴 것입니다. 목경은 역시 이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등장은 그녀의 계획을 방해했다. 무언가 하지 않으면 표적이 될 것이다. 이때 모신이 소리쳤다. 공자님. 제가 장주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구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목경우는 검을 거두고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베트남어 원문에서 베트남어를 완전히 제거하고 문맥과 등장인물의 역할에 맞게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번역한 수정본입니다. 아니, 그대는 그대의 일을 하게. 비극과 인장의 위치를 나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그대가 해야 할 일이다. 알겠는가? 이 말에 고전과 모시는 입을 떡 벌리고 경악했다. 이런 전개는 실로 예상하기 어려웠다. 모시는 약간 망설였다. 감히 그러지 못했다. 만약 장주께서 다시 악령에 씻으면 목숨에 지장이 갈까 두려웠다. 하지만 목경우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에게 계속하라고 말했다. 목가장의 부하로서 고전은 이 미친놈을 막고 싶었지만 감히 그러지 못했기에 그저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모시는 인형 하나를 꺼내 붉은 실로 그것을 목 장주와 잘린 팔에 연결했다. 목경운이 묻자 모시는 순순히 설명했다. 이것은 대역 인형입니다. 만약 장주께서 다시 씻으면 틀림없이 목숨을 잃으실 겁니다. 제가 이것을 장주님과 연결하면 저 악령을 속일 수 있습니다. 이 인형이 장주님인 것처럼요. 준비를 마친 후 모시는 인형을 팔 위에 놓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말이 끝나자마자 잘린 팔에서 기괴한 귀신의 손이 불쑥 튀어나와 인형을 꽉 움켜쥐고 놓지 않았다. 목 장주 역시 그에 따라 두 눈이 번뜩이며 몸부림치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모시는 계속해서 주문을 외웠다. 귀신의 손이 인형을 꽉 쥐는 것을 본 모시는 몹시 걱정했다. 역시 너무 강하다. 내가 더 강제로 하면 악령의 영혼이 빠져나올 것이고 그때 그는 분명 내 말을 믿지 않을 텐데. 어찌해야 할까? 갑자기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무슨 계책이라도 생각해낸 듯했다. 그 후 그는 고전을 힐끗 쳐다보고 말했다. 공자님, 제가 악령을 제압했습니다만 그분께서 여기 계셔도 괜찮겠습니까? 뜻을 알아차린 고전은 즉시 자리를 떴다. 이때 모시는 계속해서 술법을 펼쳤다. 주문이 이어지자 목 장주 쪽에서 갑자기 무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가 부르고 있는 것이냐? 술법이 성공했다. 모시는 원하는 정보를 묻기 시작했다. 급급여율령. 영혼이여, 내게 답하라. 목소리가 놀랍게도 대답했다. 무엇을 묻고 싶은 것이냐? 모시는 즉시 이어서 물었다. 급급여율령. 장주님의 인장과 비급은 어디에 있느냐? 목소리는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을 지르더니 머뭇거리기 시작했다. 약당 아래에 있다. 성문을 지나서. 바로 그때 인형이 으스러지며 큰 폭발을 일으켰다. 악령이 붉은 실을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본 모시는 황급히 소리쳤다. 공자님. 실을 끊으십시오. 악귀가 장주님의 몸을 삼키려 합니다. 서두르십시오. 즉시 목경우는 검을 사용하여 실을 끊었다. 하지만 악령은 깨어나세요. 안 돼요. 이럴 순 없어. 감히 누가
그의 감정은 순식간에 분노에서 깊은 슬픔으로 바뀌었다. 제발요, 할아버지. 제발, 저를 여기 혼자 두지 마세요. 이제야 할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정말 할아버지는 저에게 소중했어요. 바로 그때 악령이 등 뒤에서 나타났다 됐다. 그것이 바로 내 소원이었지. 그것은 서서히 목경훈을 향해 손을 뻗어 조금씩 그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얘야. 거기 앉아서 뭘 하는 게냐? 어서 와서 할아비를 돕거라. 뭘 그렇게 두리번거리는 게냐?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본 목경훈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 악령이 그의 정신을 점차 잠식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달려들어 할아버지를 끌어안았다. 다시는 할아버지를 잃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제가 죽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니까요. 이 모든 것은 악령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때 악령은 뒤에서 희희낙낙하며 할아버지와 손자의 재회 장면을 즐기고 있었다. 됐다. 바로 그거야. 소중한 과거, 잃어버린 기억, 그리고 가족의 정. 영원한 행복. 그러니 내 할아버지 곁에 영원히 있거라. 다시는 그 소중한 것을 잃지 마라. 악령이 목경훈을 완전히 삼키기 위해 다가서는 순간 목경훈이 그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악령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목경훈에게 머리채를 잡혀 제압당했다. 내 덕분에 이 불쾌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군. 목덜미를 잡힌 악령은 발버둥 치며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내가 나를 볼 수 있단 말이냐. 목경훈은 힘껏 악령의 얼굴을 움켜쥐고 섬뜩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 너무하군. 감히 돌아가신 내 할아버지를 가지고 장난을 쳐? 하지만 내가 뭔가 오해한 모양이군. 가장 큰 소원. 행복. 그렇다면 제대로 보여줘야지. 내 소원은 할아버지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를 해친 놈들을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살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때 악령은 갑자기 무언가를 느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격렬하게 요동치는 무언가. 그것은 살기 가득한 원한이었다. 이것은 평범한 살기가 아니었다. 순수한 악이, 복수심에 불타는 영혼조차 감히 범접하려 하지 않는 이런 감정을 평범한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품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무언가가 그의 사리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것은 무엇일까? 갑자기 뒤에 있던 할아버지의 형상이 입을 열었다. 목경훈. 아, 할아비가 왜 내게 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지 묻는 게냐?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 특별한 아이란다. 하지만 이 늙은이는 내가 착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다. 그래서 내게 정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다. 이름 그대로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꼭 훌륭하게 자라도록 하거라. 의 말이 끝나자마자 할아버지의 형상도 서서히 사라졌다. 목경훈의 몸속에서 신비한 힘이 솟아나와 악령을 조금씩 파괴하고 있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악령은 발버둥 치며 도망칠 길을 찾았다. 어서 도망쳐야 해. 이놈은 정말 미쳤어. 더 깊이. 저 인간의 내면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해. 물론 목경훈은 그것을 그냥 둘 리 없었다. 그는 근처에 있던 낫을 집어들고 끊임없이 뒤쫓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악령은 목경훈의 정신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그가 쫓아오기 전에 목경훈의 의식을 지배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칠흑 같던 공간이 생기가 넘치는 곳으로 변했다. 이것은 악령이 처음 보는 특별한 광경이었다. 초원. 이것이 이놈의 정신 깊숙이 숨겨진 것인가? 문. 봉인된 문. 설마 이놈의 기억까지 봉인되어 있다는 건가? 하지만 왜? 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걸 열고 더 깊숙이 침투해야 해. 내가 이것을 점령하기만 하면 돼. 바로 그때 문이 갑자기 사라지고 공간은 소름 끼치도록 어두워졌다. 자신이 삼켜지고 있음을 느낀 악령은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다. 뭐야?
저놈이 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안 돼. 안 돼. 멈춰. 이대로 가다간 저놈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 거야. 절망 속에서 그것은 목경운에게 완전히 삼켜졌다. 그 직후 목경운의 의식이 돌아왔다. 그의 온몸에서 극도로 무시무시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이것을 느낀 모씨는 몹시 경악했다. 안 돼. 안 될 일이야. 이때 목경운은 이마의 부적을 찢어버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베트어를 완전히 배제하고 문맥과 등장인물의 역할에 맞게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번역한 수정본입니다. 그의 팔에서 극도로 무시무시한 검은 마귀가 서서히 흘러나왔다. 이 마귀는 이내 사람의 형상을 이루어 목경운에게 공손히 예를 갖추었다. 목경운은 이것을 마승이라 불렀다. 이때 근처의 한 곳에서 목검장의 내당주 장명신이 깊은 시름에 잠겨 한숨을 쉬고 있었다. 이대로 괜찮을까? 목 장주님은 젊었을 때 뛰어난 협객이셨다. 그분의 모든 행적은 목검장의 명예를 더했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가 옳다고 여겼다. 나는 운 좋게도 19년 전 해남에서 해적 토벌 작전 중에 그분을 만나 알게 되었다. 그때 나 역시 강호에서 이름난 협객이었고 무공 또한 평범하지 않았다. 그때 나와 장주님은 함께 해남에서 난동을 부리던 해적들을 소탕했다. 그 후 나는 장주님을 따라 목검장으로 돌아와 그분 휘하의 당주가 되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그분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했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어째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장명신은 석 부인과의 만남을 떠올렸다. 장 내당주, 그 아이에게 목검장의 권력을 넘겨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오? 목검장의 미래를 위해 잠시 몸을 피하는 것이 좋겠소. 저 방사가 목검장의 비극과 인장이 숨겨진 위치를 찾아낼 때까지 기다리시오. 장명신은 장주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조용히 그 제안을 따랐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어째서 장주님께서 이런 상태가 되셨을까? 저 방사가 과연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들이 어떤 약물을 사용하여 장주님을 통제하려는 것일까? 수많은 걱정이 끊임없이 장명신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그는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다. 젠장. 이렇게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어.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은 내 성격에 맞지 않아. 나는 행동해야 해. 그들이 장주님을 해치게 둘 수 없어. 목검장으로 돌아가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방 안으로 돌아와 목 장주는 엄청난 압박감 앞에 서 있었다. 모씨는 눈을 크게 뜨고 경악했다. 이 사마가 어째서 이토록 끔찍한 힘을 내뿜는 거지? 이건 고위 악기다. 바로 이때 목경운이 그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명령을 내렸다. 마승, 저 방사를 죽여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모씨는 재빨리 방어 결인을 맺고 온 힘을 다해 공격을 막아냈다. 불가능해. 어떻게 저놈이 이 악귀에게 나를 공격하라고 명령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불가능하다. 이 마귀 악령은 원혼인데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일만 할 뿐이다. 어떻게 인간의 명령에 따를 수 있단 말인가? 이 악기는 사악함이 너무 강해서 아무도 부릴 수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신의 방어 태세는 무너지고 멀리 나가 떨어졌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 없었다. 마승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자 그는 더욱더 공황 상태에 빠졌다. 다른 방법이 없자 그는 황급히 벽에 걸린 검을 움켜쥐고 저항하려 애썼다. 하지만 마승의 무시무시함 앞에서 그는 감히 손에 든 검을 휘두르지도 못했다. 붙잡힌 후에야 모씨는 목경운에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공자님. 제발 이 목숨 하나만 살려주십시오. 나중에 무슨 일이든 시키시면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목경운은 조금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됐네. 모씨는 여전히 땅바닥에 매달려 끊임없이 애원했다. 공자님, 제가 공자님을 속였다는 이유만으로 합니다. 함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다면 목숨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목경운은 고집 부리지 않고 자신의 계획에 허점이 있는지 물었다. 고전이 계속해서 말했다.
어쨌든 대부인께서 초빙하신 방사라면 분명 실력이 뛰어날 것입니다. 지금 공자님께서는 그가 악령에 씌어 미쳐 날뛰었고 그 후 공자님께서 장주님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를 죽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지만 의심 많은 대부인께서 어떻게 그대로 믿고 넘어가시겠습니까? 특히 이것은 중요한 일인데요. 목경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일리가 있다고 여겼다. 내 말이 맞는 것 같군.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 아마 좀 더 믿을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겠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검을 들어 자신의 다리를 그대로 찔렀다. 방사가 미쳐서 장주님의 팔을 잘랐다. 내가 그를 막았지만 내 힘으로는 그에게 중상을 입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고전은 입을 떡 벌리고 경악했다. 지금껏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목경우는 고통스러운 기색은커녕 그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어때? 이제 좀 더 믿을 만해 보이나? 이때 고전은 극도로 긴장했다. 이놈은 정말 미쳤어. 하지만 그럴 만도 하지? 대부인의 성격을 생각하면 이 정도까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으시겠는가? 검 한 자루 맞는 것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낫지? 어쨌든 이렇게 직접 보니 이 녀석의 속셈이 너무 깊어 다른 사람을 겁먹게 할 정도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고전이 다리에 상처를 붕대로 감아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목경우는 즉시 거절했다. 괜찮다.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끔찍할수록 좋다. 이 말에 고전은 결심을 굳혔다. 이제 그를 모시는 동안 조심하고 경계해야겠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게 될까 봐. 어쨌든 그가 나를 표적으로 삼지 않도록 주의하기만 하면 되겠지. 바로 그때 장명신이 문을 밀고 뛰어들어왔다. 이 혼란스러운 광경을 본 그는 분노하여 이를 갈았다. 이 두 놈.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장주님을 암살하려는 것이냐? 고전이 황급히 진정시켰다. 진정하십시오. 이건 그냥 오해입니다. 목경운도 연기를 시작했다. 진정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다면 먼저 장주님의 상태부터 살펴보십시오. 제가 노력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땅바닥에 쓰러져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 장명신은 이것을 보고 황급히 고전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고 다그쳤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방사 저 사람은 왜 저기 죽어있는 것이며 삼공자님은 왜 여기에 계신 것이냐? 아는 대로 전부 불어라. 어서. 고전은 당황하여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갑자기 그는 땅바닥에 쓰러진 목경운이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녀석 웃고 있다고? 연기하는 것 같군. 잠시 후 약당에서 목경운은 상처를 치료받고 쉬고 있었다. 여기 누워 약초 냄새를 맡으니 정신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는군. 다행히도 장주님께서 언급하신 비급이 숨겨진 바로 그곳에 오게 되었어. 정말 일석이조로다. 대부인을 피하고 여기에 와서 조사까지 할 수 있으니.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비급과 인장을 여기서 쉽게 찾을 수 있을 리는 없지. 지금은 너무 많은 의원들과 하인들이 있으니 최선은 그저 가만히 누워 관찰하는 것뿐이다.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베트남어를 완전히 배제하고 문맥과 등장인물의 역할에 맞게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번역한 수정본입니다. 바로 그때 고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공자님, 소인이 왔습니다. 목경우는 즉시 일어나 앉았다. 뭘 하느라 이렇게 늦었느냐? 심부름꾼 노릇을 하고도 꾸지람을 듣다니 이 고전은 약간 화가 났지만 여전히 순순히 물건을 꺼냈다. 이것은 공자님의 명에 따라 제가 찾아낸 방사의 책들입니다. 책이 2권뿐인지 묻자 고전이 설명했다. 이 대부인께서 그곳에 오셔서 행동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방사의 물건들을 소각하기 전에 제가 몰래 이 2권만 떼낼 수 있었습니다. 방사의 물건들은 모두 불태워져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부인께서 모든 증거를 없애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분의 속셈으로는 당연한 일이겠지요. 결국 얻은 것은 금양계력 천서와 괴사 초급입도 2권뿐이었다. 목경우는 약간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 후 그는 침대에 앉아 책을 펼쳐 읽었다. 고맙네.
그런데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은 무슨 뜻인가? 고전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아닙니다. 소인은 그저 공자님께서 왜 이 두 권의 책을 읽으시는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공자님께서는 그 안에 쓰인 것을 이해하십니까? 목경우는 창밖을 가리키며 고전에게 보이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고전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지만 칠흑 같은 밤의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창가에 떠있는 마승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본 목경운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알겠느냐? 고전은 듣고 나서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더 물어보려던 참외 밖에서 큰 소음이 들려왔다. 안 됩니다. 부인. 공자님께서는 아직 회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인이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석부인은 기어코 문을 밀고 들어왔다. 목경운을 보자마자 그녀는 즉시 이를 갈며 악에 받친 표정을 지었다. 너와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느냐? 고전이 허리를 숙여 대부인께 인사하는 것을 본 목경운은 그제야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대부인. 그녀는 그림 속의 그 여인, 석가문의 무가 출신인 목 장주의 본처였다. 석부인. 감호위가 극도로 경계하라고 했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무가 출신으로 최고의 고수이며 매우 총명한 여인이었다. 그는 대공자 목영도에게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잠시 생각한 후 목경우는 손을 모으고 예를 갖췄다. 대부인께 문안드립니다. 다리의 상처 때문에 일어서서 예를 갖추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을 본 고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그는 이치에 맞게 행동할 줄 알았다.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행동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때 석 부인이 입을 열었다. 내 인사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다. 목경운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손으로 그의 상처를 세게 쳤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고전이 막 다가가려던 참에 그의 목에 검이 겨누어졌다. 꼼짝 마라. 이때 석 부인은 얼굴을 가까이 대고 웃으며 말했다. 보아하니 내가 정말 다친 모양이구나. 대단하군. 심지어 자신의 다리를 찔러 결백을 증명하려 하다니. 내 증언은 내 당주에게는 꽤 설득력이 있었지.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신통력을 지닌 방사는 결코 악마에게 역으로 쉬지 않는다. 그가 미쳐서 도망쳤다고? 하하하. 감히 그런 서툴은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 들어. 그녀의 기분은 갑자기 분노로 바뀌었고 한 번의 따귀로 목경운을 멀리 날려버렸다. 그 후 그녀는 계속해서 캐물었다. 내게 말해라. 무엇을 보고 들었느냐? 목경운은 땅바닥에 앉아 있었고 다리의 상처에서는 피가 스며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큰 소리로 끊임없이 웃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가 고통에 미쳐버린 줄 알았다. 바로 그때 목경운이 앞쪽을 가리키며 환하게 웃더니 마승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받은 마승은 곧장 앞으로 돌진하여 석 부인의 몸을 통과했다. 석 부인은 무언가가 지나갔음을 느꼈지만 어디에도 상처를 입지 않았다. 갑자기 뒤에 있던 하인이 큰 소리로 외쳤다. 마승에게 공중으로 들어 올려진 것이다. 이것을 본 석 부인은 모신의 시체를 떠올렸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목경우는 이 기회를 틈타 그녀에게 바짝 다가가 속삭였다. 비극과 인장. 그것이 당신이 찾고 있는 것들이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제대로 협상하시지요. 그런 좀스러운 협박 따위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장주 자리를 다툴 생각이 없습니다.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그건 당신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베트남어를 완전히 배제하고 문맥과 등장인물의 역할에 맞게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번역한 수정본입니다. 하지만 모경우만이 장주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 입을 열었다. 아, 만약 비극과 인장이 다른 자의 손에 넘어간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나 역시 그에게 조종당하고 싶지는 않다. 신중하게 생각한 후 그녀는 명령을 내렸다. 귀령각의 방사 모신의 죽음에 대해 알려라. 귀령각이라는 말을 듣자 부하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렸다. 귀령각은 방사 모신의 종파로
극도로 신비한 곳이었다. 이 결정으로 석부인은 결심을 굳혔다. 목경훈, 내 뜻대로 되게 두지 않겠다. 이 여자는 정말 위험하다. 그날 밤 약당에서 목경훈은 조용히 등불을 켜고 음양과 괴이한 존재에 관한 책을 읽었다. 사람이 죽은 후 원한을 품으면 괴령이 된다. 어떤 조건에 따라 그 괴령은 살령이 된다. 첫 번째 단계는 정령이다. 이때는 아직 세속적인 영혼이며 살아있는 생물에게 영향을 미쳐 소름이 돋거나 오한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주령이다. 이 괴령은 다른 사람에게 씌어 몸이 무겁거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황령이다. 이 단계부터는 극도로 위험하며 씌인 사람의 몸에서 축출해야 한다. 황령 단계에서는 점차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바로 그때 마승이 갑자기 나타났다. 목경훈이 찾았는지 묻자 그것은 고개를 끄덕이고 길을 가리켰다. 마승의 안내를 따라가면서 목경훈은 생각했다. 정확히 말하면 마승은 이미 황령 단계로군. 마승이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을 찾거나 이 벽을 통과할 수 있을까? 아까 그것의 힘은 석부인에게는 효과가 없었지. 내가 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인이 서 있던 뒤쪽으로 곧장 달려간 것이다. 고전에게 공격하게 해봤는데 여전히 효과가 있었다. 그가 석부인은 최고의 고수라고 했지? 그렇다면 그녀와 같은 수준인 감호이에게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더 강한 괴령을 소유하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겠군. 비밀의 방으로 내려가기 전에 목경훈은 책에 쓰인 괴령에 대해 계속 연구했다. 육령, 수십 년 동안 존재하는 원한을 품은 영혼. 주변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생물에게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 매우 위험하므로 확실한 제압 명령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읽은 목경훈은 목표를 결정했다. 바로 이거다. 그 후 그는 책을 덮고 등불을 들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다. 지금 바로 가야 할까? 인장과 비급을 찾으러 가자 목경훈은 등불을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정말 깊군. 그가 비급과 인장을 숨기기 위해 이렇게 깊은 비밀의 방을 만들었단 말인가? 이제야 저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겠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든 얻으려 하는 것이겠지? 나는 절대로 저것들이 그들의 손에 넘어가게 두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베트남어를 완전히 배제하고 문맥과 등장인물의 역할에 맞게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번역한 수정본입니다. 마승의 힘은 감호이에게 통하지 않는다. 그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아주 깊이 내려간 후 마침내 목경훈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의 눈앞에는 광활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4개의 돌문이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또 다른 더 깊은 동굴이 있었다. 목경훈이 몇 걸음 떼지 않았을 때 함정을 건드렸다. 거대한 바위가 위에서 떨어져 내려와 하마터면 그를 납작하게 만들 뻔했다. 그의 몸놀림으로 목경훈은 성공적으로 바위 위로 뛰어올라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무수한 화살이 날아와 목경훈을 향해 곧장 날아왔다. 모든 화살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함정이 즉시 닥쳐왔다. 목경훈은 함정을 피하면서 이 장소에 대해 생각했다. 함정이 가득한 깊은 동굴 속의 비밀 방. 저 비급이 그렇게 가치가 있단 말인가? 아니면 여기에 더 가치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가? 수많은 치명적인 함정들을 통과한 후 마침내 목경훈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지하에 이렇게 전부 나무로 만들어진 장소가 있을 줄은 몰랐다. 게다가 모든 것이 매우 규칙적으로 정돈되어 있어 마치 누군가 이곳에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설마 누가 여기서 수련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이유가 어떻든 목경훈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 연목성검결과 연목화신법이라는 2권의 비급을 찾아냈다. 고전이 말했던 대로 비급은 검법과 신법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목경훈은 2권 모두를 가져다 품 안에 넣었다. 하지만 그는 바로 떠나지 않고 주변을 신중하게 관찰했다. 단지 비급 2권을 숨기기 위해 이렇게 큰 방을 만든 것은 정말 이상하다. 과연 그의 예상대로였다.
방구석 깊숙한 곳에 극도로 의심스러운 무언가가 있었다. 보기에는 꽤 무겁고 아무런 기능도 없어 보였다. 바닥에는 끌어올린 듯한 몇몇 흔적도 남아 있었다.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목경우는 이것을 다른 곳으로 밀어냈다. 이때 바닥의 널빤지 내 귀퉁이에 붙어있는 몇 장의 부적이 드러났다. 목경운이 널빤지를 뒤집자 작은 나무 상자가 발견되었다. 상자 역시 부적으로 봉인되어 있었고 어떤 기이한 에너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별 생각 없이 목경운은 부적을 찢고 상자를 열었다. 즉시 등불의 불꽃이 훅 꺼졌다. 상자 안의 물건에서 신비한 빛이 뿜어져 나와 목경운을 깜짝 놀라게 했다. 작은 나무 상자 안에는 가죽 표지로 된 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그렇다면 평범한 책이 아니다. 역겨운 냄새를 풍겼고 그 위에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거 사람 가죽으로 만든 건가? 목경우는 이것을 발견하고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이때 다른 곳에서는 둘째 공자 목은빈이 성대한 연회를 열고 있었다. 아주 좋아. 매우 떠들썩하군. 목검장이 오늘따라 훨씬 밝아 보이는군. 분명 내가 장주 자리에 가까워졌기 때문일 것이다. 내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호위. 뜻밖에도 감호위가 둘째 공자에게 합류했다니. 보아하니 그는 언제든 목경운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목은비는 손에 든 술잔을 감호위 쪽으로 내밀며 축하했다. 이 시간까지 깨어있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능 있는 호위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고 더 큰 연회를 열어 대접하고 싶었지만 아버님께서 아직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이때 감호위는 여전히 예를 갖추고 있었다. 아닙니다. 공자님의 따뜻한 환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연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었다. 감호위의 이야기를 들은 후 목은비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자네 말은? 목경운이 지금 무공을 잃었다는 뜻인가? 감호위는 신중하게 생각했다. 맞아. 진짜는 죽었지? 지금의 가짜는 무공이 없어. 이건 정말 거짓말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지금의 목경운이 가짜라는 사실을 밝힐 생각은 없다. 만약 내가 주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된다면 위험에 처할 것이고 저 가짜 녀석도 그 결과를 알기에 감히 내게 요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머리를 바쳐 둘째 공자님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할 것이다. 신중하게 생각한 후 그는 자신 있게 단언했다. 맞습니다. 공자님. 목경운은 현재 조금의 무공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 목은비는 비웃었다. 키키키. 저 바보 녀석. 처음부터 재능이라고는 없더니 이제 무공까지 잃었단 말인가. 만약 그가 나를 이긴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차아 자네 덕분에 몇 가지 유용한 정보를 알게 되었군. 그렇다면 내가 자네에게 감사해야 하지 않겠나? 맞다. 그가 왜 무공을 잃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나? 감호위가 망설이며 말하지 않는 것을 본 목은비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만약 그것이 자네의 실수 때문이라면 나는 눈 감아 주겠네. 이 세상에 누가 실수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만약 진실이 밝혀진다면 감호위는 끝장날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신중하게 예를 갖추며 죄를 빌었다. 지금은 공자님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령 공자님께서 이유를 모르신다 해도 공자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듣고 나서 목은비는 큰 소리로 웃었다. 하하.